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던데, 제가 오랜만에 올렸는데, 그래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지금 장기 금리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죠. 4.65를 찍고, 그냥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미장 오늘 휴장 상태여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걸 보고 뭐 내려왔니 뭐니 뭐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65가 되게 중요한 레벨인 건 맞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4.65를 세 번 좌절한 뒤에 네 번째 시도하면서 뚫고 올라간 게 지금 4.7까지 올라갔다 온 거고 4.73, 4?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7bp, 8bp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보면은 제가 환 노출이랑 환 해지랑 섞어서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환 노출을 전량 환노출을 사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ETF 수익 보면은 환노출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환노출이 0.5%인가 되고 환 해지가 0.2%인가 해가지고 한 30bp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환 노출로 사는 게 맞긴 맞았던 거예요. 굳이 그 LP 물량이라도 샀어야 되나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지금 비율 정도면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거 잠깐 내려온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일 장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짧게 호재랑 리스크랑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리스크랑 요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뒤쪽에 여러분이 댓글 다신 게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다시 뒤쪽에서 언급을 할게요. 우선 제가 요번 달 투자만 봤을 때 고려해야 되는 호재와 리스크가 이렇게 세 개씩 있는 것 같은데 장기금리, 그러니까 장기국채 투자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될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첫 번째 모멘텀은 고용시장, 그러니까 실업률의 급등이죠. 내일 발표되는 논팜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장기금리가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단기 자금의 시장, 신용경색. 근데 요거는 뭐 당장 리스크가 된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IORB 금리 뚫고 소파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도 사실 작년 연말 효과 때문에 모든 단기 자금들이 다 그 RRP 쪽으로 막 숨고 이러면서 그냥 잠깐 신용경색이 나온 것뿐인 거지. 저건 이제 뭐 연초로 넘어오면은 바로 풀리는 부분이니까 그건 단기에 뭔가 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껴놔도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통화정책, QT 중단 혹은 뭐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빨 좀 털어주면은 그냥 그 정도 기대되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재 쪽에는 두 개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매수 사유 두 개. 고용시장의 냉각, 통화정책의 완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좀 많아요.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을 대변할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SM PMI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최근에 반등해서 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GDP 나우 들어가 보니까 2.7% 정도 찍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중립금리가 뭐 올라갔니 뭐니 하면서 금리 인하는 더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장기금리 쪽에서는 상방 쪽으로 계속 압력이 작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충분한 소비 여력. 생각보다 소비 여력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작년 연말에도 어, 주식이 굉장히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코인 시장이 엄청 올랐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뭐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나스닥 S&P 500 다 많이 올랐고 암호화폐 오르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소비 계층이 자산이 많이 늘었죠. 그 웰스 이펙트로 인해서 사실상 소비가 좋았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분기 소비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니 뭐니 하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작년 말에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그런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갈 거야 해서 미리 조기 집행된 자금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소비 여력도 있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 사유도 있었다. 그게 작년 4분기인데 아직 3분기 확정치밖에 안 나왔고 이번 달 1월 말에 GDP 작년 속보치가 나오죠. 4분기 속보치가. 거기서 꽤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올 요번 달 말에 있는 GDP 확정치 GDP 속보치 발표 전에는 매도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리스크 두 번째는 25년 2분기 QRA 발표. 저기 T박에서 만약에 장기물 발행이 대량으로 늘어날 경우에 장기금리 쪽에서는 당연히 상방으로 압력 받겠죠.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인데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 갑자기 4% 5% 이런 숫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수준에서 0.2%씩 두세 달만 올라가 주면은 3.2%막 초반 요렇게 그냥 올라가면은 그거만 가지고도 이거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미 내러티브 형성되면서 장기 금리가 엄청 뛸 걸로 생각돼요. 지금 저는 장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온 거는 경제가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즉게 한다. 뭐 요런 경제가 좋다는 거에 기인된 사유로 지금 저 4.6% 찍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까지 가담한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5% 뚫을 수 있습니다. 5%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봐야겠지만 그거 사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30bp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뭔가 갑자기 막 대두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고용 시장부터 보면은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이 조금 제가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3년치로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파란 색깔 차트가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에 맞춰서 요 회색깔이 실업률인데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잘라서 1년으로 제가 이 주기를 잘라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4.2%까지 와 있는데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6월, 7월 그때 이렇게 4.3% 찍었던 그때보다도 지금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해서 내일 발표되는 게 4.3이나 4.4 4.4 나오면 확실히 장기금리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많이 안 좋네 하면서 그냥 그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도. 그다음에 엊그제 발표된 그 졸트 구인수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다시 800만을 상회하면서 예, 일자리가 되게 많은 것처럼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몇 개 있냐? 그게 이제 구인 배율인데 보시면 쭉 내려와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 1.2 레벨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졸트 보고서도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빈 일자리 수가 줄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자발적 퇴사율이라던가 그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냉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빈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기 자금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RB 금리보다 소파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작년 9월 말, 그러니까 10월 초죠. 요때 한번 소파 금리가 IORB 뚫고 올라갔던 요때 또 뭐 자금 경색이 왔네 뭐네 막 얘기가 많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냥 분기 말 효과 때문에 잠깐 튀어 올라갔던 거고 지금도 보시면 연말에 한번 이렇게 또 IORB 금리가 좀 튀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연초 또 돌아오면서 바로 한 2bp 정도 금리 낮게끔 다시 또 이렇게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0bp 정도 낮은 걸로. 그래서 요 자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보면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애초에 이렇게 낮은
하이힐드 채권조차도 자금 조달이 되게 쉬운 상황이 되면은 그 자체가 다시 한번 원인이 돼서 버블을 만들고 터진다. 과거에는 보통 그런 패턴을 그렸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조달하기 쉬운 상황에서 너도 나도 돈을 조달한 다음에 갑자기 뭐 금리가 뭔가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단기 자금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터짐 뭔가 이렇게 촉발되는 촉매 하나만 딱 넣어주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경기 침체 들어갈 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낮은 수치는 그렇게 완전히 뭐 안심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자체가 원인이 돼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통화 정책. 제가 요거는 그러니까 작년 24년 4월에 23년에 뉴욕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공개 시장을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매월 4월쯤에. 그 올해도 나오겠죠. 작년에 어떤 식으로 뉴욕 연준이 공개 시장 조작에 참여를 했는지 보고서가 나올 텐데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 QT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언제 감속을 할 것이며 언제 종료를 할 것이며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한 게 있는데 보시면 요 높은 지준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요. 매우 풍부한 지준 상태랑 낮은 지준 상태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 상황은 높은 지준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GDP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12%에 도달하면은 QT를 절반으로 감속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작년 5월 FOMC에서 그 발표를 했죠. QT 절반으로 감속하겠다고. 그 당시 지급준비금 대 GDP의 비율이 12.3%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12%에 도달하면은 12.3이었는데 12%에 도달하면은 QT 감속할게요라고 4월에 보고서를 냈고 5월 FOMC에서 6월부터 QT를 감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들고 있던 데이터 상으로는 일단 12.3% 상황이었고 12가 아직 뚫린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할게요라고 FOM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QT 종료는 11%,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11%에 도달하면은 QT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현 시점은 11%가 뚫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올 1월 30일에 발표되는 작년 4분기 속보치가 발표가 되겠죠. 속보치 발표가 되면은 11% 그냥 하회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월 FOMC에서 충분히 QT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되는 거는 굉장히 예, 논거가 타당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뉴욕 연준이 자기네가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기서 말한 대로라면은 올 요번 달에 하는 FOMC에서 QT 중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2월부터 QT 중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할 걸로 진짜 예상이 되고 제가 이 계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연말 효과 때문에 아시다시피 막 RRP나 이런 데로 자금이 막 빨려 들어간 상황이어서 현재 지급준비금이 엄청 폭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3조 1천억 정도 돼 있죠. 그래서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껴 있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근데 그게 오늘 발표가 되거든요. 6시에 연준 대차 대조표가.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제가 내일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QT 종료 시점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아마 현재 지급준비금이 얼마 있다가 발표가 나면은 확정치가 나왔죠 이미 GDP 3Q에 대한 확정치는 그게 29조 3,749억인데 여기에 11%가 3조 2,300억입니다. 그럼 벌써 1,300억이 부족하거든요. RRP에서 이번에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나 다시 되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QT 한 달에 400억씩 감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부 현재 잔고가 6,500억입니다.
근데 3분기 말 목표가 8,500억 쌓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급준비금에서 지금 석 달 동안 2천억의 자금이 TJ로 빨려 들어갈 예정입니다. QT 쪽에 뭐야? RRP 쪽에서 아무리 1,000억 달러 가지고 디펜스를 해준다고 해도 2천억이니까 1,0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죠. 심지어 자산 밸런스 시 자산 항목에서 QT 마이너스 400억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월 말 대차 대조표를 예상을 한다고 치면은 사실상 11%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정확한 그거는 제가 오늘 아니지. 오늘 그 6시 반에 발표되는 거 보고 내일 영상 또 찍어서 올릴게요. 이 장기 금리 관련된 영상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자주 올리진 않는데 아무튼 내일 한 번 더 영상 올리는 걸로 할게요. 대차대조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밸런스 시 갖다 놓고 하면은 QT 종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QT 종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다음 이제 리스크 쪽 보시면 소비가 그러면은 얼마나 견조한가를 봤을 때 현재 신용카드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뭐 역사상으로 높다고 할 정도로 21%까지 올라와 있고 이거 아마 리볼빙 금리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함에 있어서 좀 무리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연체율이 뭐 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게 24년 3분기 연체율 상황인데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오히려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꺾였어요. 그래서 연체율은 상승하던 게 좀 멈춰 있는 상황. 심지어 여기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음, 뭐 연체율 가지고 뭐 논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모기지 금리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당연히 미국 장기물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최근에 장기물 다시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불편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그냥 사업가이기도 하고 애초에 본인이 들고 있는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이 모기지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20일에 취임하고 나면은 저 모기지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들어 먹히던 말던 야 모기지 금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냥 언질이라도 줄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오히려 이거는 호재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의 저 모기지 금리가 저렇게 튀어 올라가 있는 부분은. 모기지 연체율은 뭐 그렇게 딱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리스크 쪽에 보면은 GDP 나우에 지금 2.7% 찍혀 있고 2%만 넘어도 엄청 호황인데 2.7이 2점 후반이면은 진짜 초호황입니다. 누가 뭐래도. 근데 이거는 이미 이 성장률이 좋다는 거 가지고도 4.6%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막 굳이 막 다시 3점 몇 프로 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장률 가지고는 장기금리가 더 튀는 모양새는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4년 1차 QRA 발표됐던 거 제가 지금 긁어 온 건데 보시면 1분기 25년 1분기 말에 이렇게 8,500억 쌓을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TJ 잔고가 6,500억이니까 2,000억을 시장에서 추가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단기 국채로 발행 예정이었고. 두 번째 리스크인 이 인플레. 이건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뺄게요. 그리고 오늘 또 WTI 보면은 상승해서 지금 74불 유지하고 있고 구리가 문제입니다. 구리가 지금 속도가 붙으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은 진짜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로 들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장기 금리를 한번 덜어낸 다음에 올해 한 번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내러티브, 뭐 인플레이션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과거의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장기 금리가 튀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게 털려 나가는 거 보고 매입하더라도 그때 매입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요거고, 일단 아무튼 내일 대차 대표 명확하게 발표가 되면은 그 밸런스 시 보고 제가 큐티, 그러니까 1월 말 밸런스 시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큐티 종료와 관련돼서 코멘트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주신 코멘트를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장기 국채를 들고 갈 상황이 아니라시는 건 장기 금리가 앞으로 오를 위험이 높다는 건데 국채 가격과 거의 동조하는 엔화 매입과는 상충되지 않나요? 뉘앙스로 봐서는 엔화를 장기로 들고 가실 것 같은데 엔화를 좋게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환율이랑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하나를 띡띡 떼가지고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진짜 너무 많은 여기 있네. 여기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미국 인플레, 재무부의 재정 적자 폭, 성장률, 엔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국채 금리, 일본 기준 금리, 트럼프의 의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네요. 아, 완벽합니다. 이 댓글 최고입니다, 아주. 예, 여기 딱 적혀주신 딱 요 말이에요, 그냥. 너무 너무 많은 요소로 결정되는 인자를 두 인자를 그냥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붙여버렸어요. 야, 이거 올라가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 근데 어떻게 또 여기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달렸대? 그렇게 단순하게 볼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환율과 한 나라의 장기 금리를 그렇게 갖다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건 맞는데, 왜냐면 이게 장기 금리를 결국엔 결정하는 부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좋다. 그 나라의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가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안 좋잖아요. 환율이 지금 엄청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교호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한다. 뭐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댓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건데,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65% 정도가 유럽 쪽에 유로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요런 걸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엔화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데. 근데 엔화 자체로도 그 달러 인덱스와 별개로 엔화가 지금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엔화를 좀 편입하고 싶은 거고, 무엇보다 원화를 해지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포트 구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원화 말고 다른 거를 외화를 좀 포트에 편입하고 싶었는데 딱 맞춰서 엔화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것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 거에 대한 베팅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엔화 쪽을 매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영상 일단 최근에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 지지선으로 잡으셨는데 GDP 높게 나오고 경제 기반이 좋다면 10년물이 4.7%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의 금리가 높은 경제 성장률이 다 선반영되면서 이 금리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논팜 지표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논팜까지 보고 미국채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논팜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긁어서 좋으면 좋았지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복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수요일에 매입을 한 거예요. 금요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원래 목요일에 발표되는 FOMC 회의록도 저는 긁어서 좋으면 뭐 내 거, 안 좋을 건 또 딱히 없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복권이라고 생각해서 수요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FOMC 회의록 발표, 금요일에 논판 발표 그 두 개 보고 미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FOMC 회의록도 보면은 FOMC 끝나는 날 파월이 했던 그 엄청 호키시한 스탠스 대비해서는 엄청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FOMC 회의록 보고. 뭐 기준을 뭐야 인플레 기준을 바꾸니 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생각보다 엄청 인플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예, 근데 뭐 시장 금리는 뭐 딱히 반응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내려온 거는 그냥 4.7 저거 한번 찍으러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저는 굳이 그거는 또 그 FOMC 회의록 때문에 내려왔다. 그렇게 보진 또 않습니다. 엔화로 환전해서 일본 시장에 투자하시는 전략도 좋지만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노출로 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그냥 엔화를 매입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알죠, 저도. 근데 그냥 엔화를 포트에 일부 편입하고 싶은 거예요. 원화로 다 들고 가고 싶지가 않아서. 왜냐면 우리나라 저는 원화가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도 31일은 타이밍적으로 늦은 걸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GDP 4분기 GDP가 발표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높게 나올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주체들의 주머니도 빵빵해졌는데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고 냅다 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관세 때문에 가격 올라갈까 봐 미리 선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오면서 4분기 쪽이 높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성향상 장기 국채 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장기 국채를 왜 발행해요? 트럼프 성향상? 무슨 말이지 이게? 뭐 로직이 하나도 없는데? 장기 국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장기 국채를 발행해요? 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장기 국채 발행해가지고 장기 금리 올라가면 트럼프는 안 좋은 건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4.71% 이런 표면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물가 대비 이자율, 그리고 모수는 국채 발행량으로 설정한 실제 이자율, 국채 발행량 지표를 봐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TMF 평단 50에 물려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월 말에 손절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근데 어차피 이게 또 웃긴 게 장기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많이 났어. 한 6%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팔 거예요? 다 때려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가 되면은. 어차피 장기 금리 6% 가면은 미국은 어차피 장기 금리랑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죠. 보통 3년물 금리 많이 갖다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를 갖다 쓰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6%까지 올라가면 경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다 부러질 거고 경제가 부러지면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죠. 장기금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요. 높은 장기금리 그 자체가 원인이 돼서 장기금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요. 해서 너무 많이 물렸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1월 말에 발표되는 GDP는 조금 거시기 하다. 그리고 어쩌다가 또 3배짜리를 그냥 쉽지 않죠. 와이프 갤럭시는 멤버십 가입이 되는데 아이폰은 가입이 안 되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LP들 일 제대로 안 하네요. 근데 환해지 보면은 에이스 미국 30년물 환해지 보면은 요즘 호가창 한두 개 가지고 관리해요. 위아래로 딱. 너무 좋아요. 거의 괴리율 없습니다. 이번 달 목표가 4.1%까지 보신다고 했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로 볼 때 가능할까요? 너무 도전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4.7% 가면 팔겠다가 아니라 최대 4.1%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최대. 4.1% 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런한다. 그런 가격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상승세 봐서는 하락하는 것도 엄청 급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상승도 빨리 올라왔으니까 하락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댓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이게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릴게요. 근데 저도 이게 장기금리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좀 쌈박하게 도움이 될 만한 뭐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저도 투자자니까 저도 투자자예요. 유튜브 이기 전에 유튜브로 돈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거 조회수 1당 1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영상 하나 올리면 3,000원 이렇게 나와요. 3,000원. 저도 투자자여서 뭔가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저 딱히 뭐 좋은 메신저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밸런스 시 보고 제가 큐티 종료 관련돼서 영상 다시 한번 짧게 올릴게요. 이렇게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